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이제 02번 입주자 관리 관련해서 입주자 개념. 입주자는 지금 01번, 1번의 정의, 양가로 보면 입주자 나와 있는데, 입주자 이제 보면 공동체 관리법령상 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했을 때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그 공동체를 공급받는 자 의미를 갖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개념의 두 번째가 있는데, 관리 실무 쪽엔 입주자 개념에서는 양관리본 박스의 두 번째 나와 있는 입주자 개념인 공동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개념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라. 그래서 사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의 의미가 입주자 등이다 해서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등이란 공동택 등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해서 봐두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2번 경면 행위 등의 주체에 동의된다. 그래서 경미한 행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게 관리 주체의 동의입니다. 관리 주체의 동의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 주체의 동의란 건 누군가는 분명히 여기서 관리 주체라는 건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 관리 주체라 했다. 그러면 관리 주체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냐 그랬어요. 동의는 지금 보시면 사전 누가 받냐면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 동의를 득하고 해야 될 행위들이 법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사전 입주자 등이 동의를 한 후에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 동의를 득한 후에 해야 할 행위를 쭉 해서 몇 가지를 정해 놓은 게 있더라. 그게 몇 가지 한번 쭉 볼까요? 자, 지문에 양가로 1번 입주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주체 동의를 받습니다. 이제 해서 1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라면 2번은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그래서 2번은 쉽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번은 공동택 통상에 보시면 세대 리모델링 한다라고 했을 때 짐을 잠깐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세대 공사하려면 세대는 짐을 밖으로 빼내는 마땅치가 않다 보니 계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찾아갔어요. 그리고 계단에다가 짐을 오늘 하룻밤만 밖으로 내놓을게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에 이제 보시면 이제 소방법에서 어떤 불이나 이동 통로로서 일정의 물건 등이 적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 주체 하더라도 소방 관련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방법령에 위배가 되면 주체라도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물건을 적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번, 3번 관공을 표지물 표지를 부착한 행위나 4번 가축을 사육. 가축은 좀 넓은 의미예요. 가축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면 가축 지문에 가축이라는 표현이 가축은 보다 넓은 의미인데 이제 세대는 가장 보편적인 가축하기는 애완견이죠. 애완견을 포함해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포함해 기타 고양이를 포함해서 고양이나 뱀을도 키우는 크게 봤을 때 이와 같은 가축을 사육하고 했을 때도 입주자 등이 가축 사육에서 사전 동의를 얻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법령상 규정에 동의 절차로 정의해놔도 이 절차를 정해놓긴 했지만 실제 입주자 등의 세대 내에서 가축,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사육할 때 그를 동의 절차를 얻는 경우는 거의 아마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규정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축은 보다 넓은 큰 의미의 가축 사육은 사전 동의 사항인데 양가로 단서 하나 볼까요? 장애인 보조기는 제외한다. 장애인 보조기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죠.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인은 크게 제약 없이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일상생활은 뭐 이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시각장애인 안내기에는 뭐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정확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에서 어떤 뭐 짖는 소리 같은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제외한 갖추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사용 행위도 그다음 5번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도입니다. 5번. 6번.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도 사전 동의사항. 예를 들어서 전기실 볼까요? 전기실. 자, 그 다음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전기실입니다. 자, 공동주택에 전기실이 있다. 그러면 전기실이 있다는 것은 그 공동택이 얼마가 인입이 되는 거죠? 22,900V가 주택단지로 이제 보시면 인입이 돼서 어디로도 이게 변전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변전실인데 전기실이다 표현했지만 이게 변전실로 들어가서 이제 변전실로 들어가면 변전실로 들어가게 되면 변전실에 이제 여러 가지 기기 등이 쭉 있죠. 그 중에 변압기를 거쳐서 등등의 경로에 따라 세대에 뭐 220이나 공용에 380V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특고압이 저압으로 바뀌는 일련의 시설들이 보관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전기실입니다. 그럼 전기실은 일반인 출입이 절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출입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일단 시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전기실 포함한 이와 같은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도 뭐예요? 사전 동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혹 들어가고도 한다 하더라도 사전 동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 요즘에 예전같이 좀 많게끔 보급이 좀 활성화된 부분들에 관한 부분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도 사전 동의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잠깐 보실 수 있어요. 7번. 7번에 간단히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기자동차.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가 뭐 예년보다는 지금 현 시점 보급들이 상당히 뭐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도 이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만 돼. 국내 이제 전기자동차를 뭐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뭐 지금 휘발유 경유관이 뭘로 이거를 충전하는 거죠? 전기를 충전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를 충전해야 돼요. 근데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할 건데 그러면 전기 충전하려면 집에다 전선을 뽑아와서 전기를 충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그럼 일단은 두 가지만 좀 잠깐 보죠. 기타적인 부분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이동형 전기자동차의 충전기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만 좀 설명드려요. 요거는 다음 기본 과정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동형 충전기입니다.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형 충전기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데 혹 전기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7번은 나중에 기본 과정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는 이 충전기 종류만 구분해서 자 그럼 이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한 충전기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동형 충전기하고 고정형 충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동형 충전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가장 여러분이 쉽게 다가오실 수 있냐면 겨울철에 여러분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 겨울날 아침 시동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사 차량에 와서 보험사 차량에 있는 배터리와 내 차 그 본네트를 열고
연결선을 통해서 전선을 그 선을 연결해서 돌리게 되면 시동이 걸리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동형 충전기라는 거, 전기 자동차에 있는 이 콘센트를 꼽는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보면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그 개소, 즉 공동대 지하의 콘센트와 차량의 콘센트를 연결해서 하는 충전이 뭐가 있다? 이동형 충전. 그런 차량에 항상 비치를 하게 되죠. 부분들에서 비치를 해서 필요하면 그 콘센트 주위에 차량을 세워놓고 지금 보면 차량 방전할 때 충전하는 걸 꼭 생각해.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고정형 충전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정형 충전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셀프 주유소에 가시면 여러분들 셀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셀프 주유기 옆에다가 그 주차구역이 되어 있는 계속 차량을 주차하고 등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결제가 끝나면 빼서 주유하면 되듯이 여러분이 여기 고정형 충전기는 여러분 셀프 주유기하고 거의 흡사하다 생각하시면 돼서 이 고정형 충전기에 설치된 그 앞에 이 차량 주차구역이 있으면 거기다 차를 세우고 셀프 주유소에 기름,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절차를 거쳐서 마친다면 그걸 빼서 차량 콘센트 꼽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기는 두 가지, 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고 아니면 이 셀프 주유기와 같이 설치가 된 고정형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받으시고요. 그래서 거기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기본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동의사항은 사전 몇 가지가 있다. 7가지죠. 그래서 법에서는 입주자 등의 사전 주체 동의 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몇 가지, 7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더라 정도에서 동의사항은 몇 가지, 7가지를 정의하고 있더라 정도 하나 봐두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게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하나 볼까요? 자, 관리규약은 자, 공동주택에 가시면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이거는 자치규약입니다. 자치규약이란 건 입주자 등이 이제 스스로 그 공동택의 입주자 등의 어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이제 스스로 정한 게 무서가 있다. 자치규약이라는 게 있더라. 이제 용어정의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럼 현재 그 02번에 1번에 공동택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준칙. 준칙은 또 뭔가요? 준칙.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죠. 그럼 관리규약이랑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준칙.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은 뭐고 관리규약은 또 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번의 양가로 1번에 가보니까 시도지사는 공동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란 건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뭘 정한다?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그렇죠? 그럼 일단 여러분이 관리규약의 준칙은 누가 정하냐?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는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줘야 돼요?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부분들은. 그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제 그러면 준칙은 뭐고 관리규약은 왜 그러면 준칙이 따로 있고 관리규약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공동택 관리규약을 정하는데 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이 준칙을 법에서는 시도지사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뭘 정합니까? 관리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하셔서 배치된 그 공동택 가보시면 뭐는 있다? 관리규약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어디를 뭘 참조해서 해당 시도지사,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그 관할 시도지사가 만든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 규약을 정하게 돼 있더라. 이제 그 개념 하나 봐두시고. 자, 밑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양가로 2번. 자, 그러면 관리 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제 그래서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준칙은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그랬고요. 그럼 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이 준칙에는 이 준칙. 그럼 이 준칙에는 몇 가지를 포함할 거냐? 그래서 몇 가지 포함할 거냐? 그래서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 사항을 포함을 해서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면 이 준칙을 참조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관리 규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상을 가봤더니 1번에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에서부터 한 장을 넘겨서 가보니까 19페이지인 119에 29번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뭐 이제 다수의 많은 1번부터 몇 번까지 29번까지 총 29가지 관련 규정을 포함해서 뭘 만듭니까?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29가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9가지 좀 다수의 뭐 지문의 내용은 많습니다만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죠. 그럼 일단은 자 이제 그러면 이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에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해당 공동체 관리 규약에 가보면 이걸 참조해 준칙을 참조해 뭘 만들어? 관리 규약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당 공동체 가보시면 이걸 참조해서 관리 규약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시험을 대비한 입장이고 그걸 공부하는 현 과정이기 때문에 이 특정 공동체의 관리 규약의 내용은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것. 왜? 이거는 물론 이거를 참조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 공동체 어떤 상황 여건에 맞춰서 살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공동체 관리 규약의 어떤 내용이나 그 지문은 물어볼 수 있는 이거는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시험과 뭐 연계해서 보았을 때 시험을 낼 수 있는 건 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 시험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준칙의 포함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험에 접근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낼 수 없는 특정 공동체 권력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시도지사가 이제 정하는 이건 법으로서 1번부터 29번은 이 공동체 관리에 관한 공동체관리법 시행령에서 이와 같은 29가지를 포함해서 이거를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과 연계해 봤을 때 요건 시험에 출제합니다. 포함 유무를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렇더라 정도 보세요. 결국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내년 뭐 지금 21년 9월까지는 요걸 이제 정리하자면 당장 거기 부분까지 보다는 여기는 시험 언급한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숙제 중에 하나 남아있더라 정도 정리하시고 2번으로 가죠. 2번. 절차만 좀 잠깐 볼까요? 절차. 이제 그러면 관리규약과 관리규약 준칙하고 규약의 관계 한번 정리했었고요. 그럼 일단 관리규약이란 것은 이제 한 번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관리규약은 뭐 합니까? 재정에 관한 그 다음에 개정에 관한. 그럼 일단은 관리규약은 한 번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정된 관리규약의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해 뭘 해줘야 돼? 관리규약이 개정이 돼야 돼. 그러면 관리규약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됐을 때 뭐예요? 우리 관리규약을 만들자라고 누군가는 뭐 해줘야 돼요? 제안을. 그러면 제안이 있으면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오케이. 좋다 나쁘다 뭐예요? 동의를 해줘야 그게 관리규약으로 효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재정 관련 제안 동의, 개정 관련 제안 동의만 좀 간단하게 볼까요? 자, 그 내용이 지금 보시면 19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자, 공동택 분양 후 최초 관리 규약은 사업 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공동택 분양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제안은 누가? 사업주체. 동의는 입주 예정자 얼마가 동의합니까?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1번.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넘기면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인데 보시면 지금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 아니었는데 해당 공동택의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전환이 됐다면 뭘 또 정하게 됐냐면 관리 규약을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련한 게 양가로 3번. 자, 의무 관리 대상 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 규약 제정안은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해서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게요. 그 후에 절차 내용은 빼고. 그래서 지금 제정에서는 두 가지, 분양 후 최초로 제정 시 제안 동의와 양가로 3번과 같이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이 있어서 관리규약에 제정이 되는 제안과 동의 절차 정도 하나.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정은 두 가지 봤어요. 제정은 분양 후 최초로 하나, 그 다음에 전환 공동택의 제안 동의 절차 봤고요.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든가 뭐예요? 관리규약이 불편하다면 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적합하게끔 뭐 또 관리규약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개정에 관한 절차가 밑에 지금 양가로 4번에 체크 표시된 참고 표시 한번 볼까요? 참고 표시. 양가로 4번의 두 번째 박스 체크 표시되고 참고 박스에 가보면 1번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그래서 1 또는 2 중에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한다. 그래서 여기 절차만 좀 간단히 보세요. 그래서 절차는 좀 설명드렸던 대로 제정 관련 절차 둘, 개정 관련 절차 하나에서 총 하나, 둘, 셋 관련해서 누가 제안 그리고 누가 동의해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정도만 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그 부분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4번은 그냥 참조, 5번 갑니다. 5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입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방지예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공동택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관리상에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 해결상 저 절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층간소음에 관한 것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요? 층간소음. 자, 층간소음. 여기서 뭐 깊게 보다는 그 어떤 층간소음에 관한 큰 틀 정도만 보죠. 층간소음 공동택 고조당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결국은 이거를 서로 맞춰서 아니면 그거를 서로 간에 한 발을 양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 고조당 특성 때문에 이런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먼저 보죠. 그러면 층간소음에 관한 정의, 층간소음의 어떤 정의를 보죠. 이와 같은 소음을 뭐 하더라? 층간소음으로 보겠더라. 그래서 지문에 지금 양가로 1번 보죠. 자,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걷는 동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 양가로 단서 들어갑니다. 양가로 단서.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여기도 양가로 들어갑니다. 대각선상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해서 소음을 포함하면 이를 층간소음이라 한다. 가로 닫고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층간소음의 정의를 봤는데 일단 정의를 보니 이해갈 듯, 이해가 또 안 갈 듯, 갈 것도 가고 아닌 것도 갈 것 같은데, 층간소음은 현재 여기 살펴본 이와 같은 정의에 관한 것은 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쉽기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데, 자, 여기는 잠깐 놓으시고 밑에는 일단 먼저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데시벨 관련 우측을 빼고요. 좌측에 뭐 9번이 있습니다. 9번의 맨 좌측에 가보면 크게 층간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현재 그걸 따로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가죠. 층간소음은 그 9번에 가보니까 직접 충격 소음, 소음은 층간소음은 거기에 범위를 두 가지 층간소음의 종류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접 충격 소음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박스표의 그 좌측에 9번의 두 번째 가보니까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가 공기 전달 소음. 자, 층간소음은 두 가지. 일단 여기서 요 관계만 설명드리면, 그럼 직접 충격 소음이란 뭐예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게 무슨 소음?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이란 거,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TV를 크게, 옆집에 TV를 크게 틀건 어떤 기타를 치는 소리 같은 거 어떻게 돼?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옆집에 건너올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소음을 무슨 소음? 이게 공기를 타고 소음이 넘어온다. 그래서 무슨 소음? 이게 공기 전달 소음에서 크게 직접 충격 소음하고 중간 소음은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로 이거를 나누어서 그 범위를 정리하고 있고요. 데시벨은 지금 정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중간 소음의 범위 정도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 발생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또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공기를 타고 소음이 이동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거를 공기 전달 소음인데, 그럼 이제 보죠. 그럼 공기 전달 소음이다. 701호. 옆집이 702호. 그 다음에 밑에 집이 601호. 그 다음에 602호가 되겠죠. 그러면 층간소음의 방금 여기 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러면 층간이라는 건 쉽게 어디예요? 701호에서 601호로, 702호에서 602호로 내려오는 소음도 층간. 반대로 밑에서 내려오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보지만 어디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소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간에 서로 소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그 다음 여기 이제 공기 전달 소음이나 이런 같은 것, 인접 세대가 여기는 보면 701호, 2호에서 1호, 601호에서 2호, 2호에서 1호로 어떤 서로 간의 층간소음 위아래에 발생한 소음도 층간소음이 어떻게 돼요? 인접 세대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소음도 뭘로 봅니까? 층간소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봤던 용어 정의에서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양가로 보실까요?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문 중에 대각선에 위치한 소음도 뭐하더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동대 구조상자 보시면 대각선이라는 게 701호하고 602호를 봐요. 그러면 꼭 소음은 위아래 옆집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이 대각선상에 위치한 소음, 즉 예를 들어서 701호가 예를 들어서 절차 요건을 갖춰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701호에서 공사하는 공사 소음이 702호나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소음이 어디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벽이나 구조체를 타고 어디로 이게 602호로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대각선상에 위치한 소음도 대각선상에 위치해서 내려오는 소음도 뭘로 보겠다? 층간소음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꼭 위아래 인접 세대간뿐만 아니라 대각선상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도 701호에서 2호로 내려오는 것도 층간소음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에서 법에 따른 이 데시벨화한 규정치를 정해놓은 게 있더라.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701호에서 이 발생된 소음 때문에 602호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결국 701호와 602호 사이가 누군가는 뭐 해줘야 돼요? 중재 역할을 해야 돼. 누가 중재 역할을 합니까? 해당 공동택의 누가? 관리 주체가. 근데 관리 주체가 이 701호와 602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 관리 주체 손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즉 분쟁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때는 주체 손을 떠나서 그때는 외부에 이거를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단위 해결하기가 가장 원안인데 안 되면 그때는 뭐예요? 외부 도움을 받아서 그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해서 해결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지문상에 양가로 2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세대 내 확인 등의 필요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2번 협조합니다. 3번은 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법에 관련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주체 손을 떠나볼 수밖에 없다. 그 해결하는 그때는 외부에 그 둘 중에 하나의 위원회 뭐 하더라? 조정을 신청을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더라 정도에서 그 정도만 보시게요. 지금 여기는 일부 내용이 좀 빠져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다수의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있다. 여러분이 가장 층간소음에 관한 정의, 범위는 몇 가지? 2가지가 누가 중재자, 관리주체. 관리주체 손을 벗어났다. 그럼 결국 외부에 조정 신청하는데 그와 같은 위원회 중에 하나의 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분쟁 조정을 합니다 정도까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할까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간접 흡연의 방지 등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공동택 이 관리와 관련된 법령에 간접 흡연의 방지에 관한 일부 규정이 들어와 있지만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1번부터 5번에 관한 내용 정도는 좀 읽어만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여기서는 뭐 시험과 연계해서는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참조하셔서 간접 흡연의 방지 등 잠깐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3번 입주자 대비 회의 관한 부분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